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구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AI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구글 AI, 인터넷 창에서 구글 AI 치고 잼미니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펠로 이 사이트 알려드렸죠. 이 펠로를 통해서 펠로 에이전트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AI에서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펠로에서는 보시면 AI로 PPT도 만들어 주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PPT로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마케터 직업의 수입 이렇게 한 글자만 물어봤더니 이렇게 PPT를 만들어 줬습니다. 마케터의 수입에 대해서 수입 현황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AI를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딱 치시면 디자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디자인에 맞게 만들어 주고 내용은 본인이 수정하고 글씨체나 이런 걸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용할 범위가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 주요한 개발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고 개발 단계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이란 말은 어떤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구 분석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첫 번째 단계로서 학습자, 조직,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호작용, 즉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소통과 또한 이 상호작용, 여러 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요구 분석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규명하여서 이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과 목표 설정에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사회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 요구 분석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요구 분석, 목표 설정, 학습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 설계, 프로그램 실행, 평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 목표 설정은 요구 분석 결과를 다음 단계인데요. 목표 설정은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전반적인 방향과 최종 결과를 선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진술되고 프로그램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통해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할 수 있게 되는가를 명확하고 측정하게 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핵심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원칙에 따릅니다. 스마트 원칙이라는 것은 스펙시픽, 메주러블, 애치러블, 렐레번트, 타임 바운드. 렐레번트 이거는 관련이 있고 이런 의미인데, 다른 용어로는 리얼리스틱,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바운드 이거는 시간 제한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타임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적시에 해야 된다 이런 뜻도 같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자는 4주 후에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원칙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specific,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measurable,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 achievable, 목표는 행동 지향적이어야 된다. relevant, 관련이 있어야 된다. 즉 realistic,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time bound,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된다. 즉 timely 같은 의미입니다. 달성 시기가 분명해야 된다. timely, 적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 설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수 설계는 설정된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내용, 방법, 자료, 매체, 평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교수 설계라고 합니다. 이는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교수 설계의 핵심은 학습 이론과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워크숍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수 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평가는 개발 및 실행된 평생계획 프로그램의 가치, 효과, 효율성, 적절성 등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측정하는 과정을 평가라고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가 이 평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여부, 학습 성과, 참여 만족도, 운영 과정 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평가는 피드백, 개선을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입니다. 1단계는 요구 분석, 2단계는 목표 설정, 3단계는 학습 목표 구체화, 4단계는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을 설계하는 단계, 5단계는 프로그램 실행, 6단계는 마지막으로 평가, 피드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6단계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 모형에서 에디 모형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에디 모형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거의 이런 선형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한 단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단계별로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단계에서 필요하면 다음 단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형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다 보면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선형적인 단계의 단점,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각 프로그램 단계에서 다시 또 피드백을 통해서 그 단계에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요구 분석. 첫 번째 단계죠. 개발의 출발점으로서 학습자의 요구, 흥미, 문제점 등을 다양한 방법, 설문조사, 인터뷰,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학습자나 조직 또한 지역사회 요구를 분석하는 단계를 요구 분석 단계 이렇게 말합니다. 요구의 유형으로는 표현된 요구, 느껴진 요구, 부변적 요구 등이 구분되어서 프로그램 및 환경을 분석을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요구 분석 이렇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는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 단계는 이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 프로그램의 방향과 최종 결과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목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진술되며 프로그램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다음은 3단계로 학습 목표 구체화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명확히 기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보통 스마트 원칙을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들에 의해서 학습 목표를 작성하는 것이 개발 단계 중 학습 목표 구체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단계인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 설계 단계입니다.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고 전달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강의, 토론, 실습 등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조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강사를 섭외하고 학습자를 모집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실행 단계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평가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목표 달성 여부, 학습 성과, 참여 만족도 이런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단계가 평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단계 1단계 요구 분석, 2단계 목표 설정, 3단계 학습 목표 구체화, 4단계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 설계, 5단계 프로그램 실행, 6단계 프로그램 평가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서 각 단계별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확실하게 구체화가 된 다음에 활동을 설계하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실행하고 실행이 끝난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깐 그 개발 단계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이 요구 분석이죠. 요구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요구 분석이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각 단어별로 학습 목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스마트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수 설계라는 것은 무엇인지, 평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개발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한 개씩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그 이론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이론보다 더 중요한 실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평생교육사를 하는데 실제 제가 그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니까 우리 전라도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모집하는 기관이 한 군데도 아직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모집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종사 분야입니다. 종사 분야는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 또한 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및 도청, 시청, 군청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대학교나 평생학습이 가능한 대학교 또한 학교 방과 후 학교 수행학교에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도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국민학교 이런 데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또 회사 내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 부설 시설, 또한 종교단체도 포함됩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실제로 평생교육 이 시설을 창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언론기관 부설로 창업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사나 방송사는 창업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은 우리가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언론기관 부설은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또는 온라인 시설, 원격 형태의 시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형태로 실제 창업하신 분들이 선택하는 이 평생교육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지식 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 시설, 또는 학점 운행 기관, 학점을 인정하는 이런 기관에서 이 종사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 법령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가끔 채용 공고가 뜨는데 이것은 시도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을 배치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원에서는
정규 직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이 채용돼야 됩니다. 20명 미만인 시설에서는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이 반드시 채용돼야 됩니다. 또한 평생교육 시설 중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한 학점 운행 기관, 또한 법인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을 하는 단체에서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참고사항 보시면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채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평생교육사를 전라권에서는 별로 채용한 데가 없는데 사회복지사나 또한 다른 업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채용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처우가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어 있고 실제 업무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사는 좀 더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뽑지는 않지만 그 대신 채용이 되면 상당히 일이 사회복지사보다는 더 전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사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메가미래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사를 모집하는데 보시면 그 우대사항에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 작성 우수, 엑셀 고급,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컴퓨터 자격증이 있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말 자격증, 엑셀 마찬가지입니다. 커말 자격증이 반드시 다른 채용 공고에서도 모두 커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말 자격증을 갖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운영할 때도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컴퓨터 잘 쓰겠다, 잘한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고요. 자격증을 갖춰야 됩니다. 커말 자격증이라고 2급만 따셔도 충분히 하다고 생각돼서 커말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중에 한 가지 추천할 만한 것은 커말입니다. 커말에서는 엑셀도 엑셀 PPT 다 공부하기 때문에 커말 자격증은 평생 교육사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요구 분석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단 도구 또 살펴보겠습니다. 관찰법이라고 있습니다. 관찰법은 참여 관찰법이라고도 합니다. 피관찰자가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거의 특징은 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또 작업하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찰점의 단점도 있죠. 단점은 한 사람이 많은 수에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관찰자 편견이 개입되어서 관찰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 또한 시간도 많이 써야 됩니다. 관찰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장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장성 있는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분위기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배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관찰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관찰을 준비합니다. 2단계는 자신을 관찰 환경 속에 소개합니다. 3단계는 천장에 달린 파리처럼 관찰합니다. 즉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찰해야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미심적인 부분은 2단계 관찰을 시작합니다. 4단계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5단계 요구 분석을 실행합니다. 요구 분석 계획서가 작성되면 일정과 요구 분석 단계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관찰법 단계, 요구 분석 단계 중에 관찰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법의 6단계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이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합니다. 요구 분석 활동에 대한 수집이 끝나면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최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는 게 관찰법의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헌조사 방법입니다. 문헌조사 방법은 말 그대로 각종 문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으로서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 자료는 이런 물리적인 측면을 분석하거나 옛 자료를 분석하기, 또 관찰하기 이런 걸로 구분됩니다. 문헌조사의 장단점은 문헌 자료에만 치우치면 현장성이 결여된다는 옛날 자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장점은 책자를 살펴보는 거니까 즉시 책만 있으면 살펴볼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겠죠.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장점은 이런 것이 있지만 단점은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문헌 자료만 치우치면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델파이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단계인데,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된 의견 조사 방법으로서 다수의 대중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이건 방법이 이렇습니다. 첫 단계에서 포괄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 회수하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으로 또 개발해서 질문합니다. 전문가들이 또 분석하고 또 세 번째 질문을 보내고, 이처럼 3회, 5회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전문적이다, 이런 것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서 대상을 구성합니다. 둘째로 1차 질문지를 송부합니다. 셋째, 이 파악된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서 2차 질문지를 또 보냅니다. 넷째로 요약된 결과를 정리하고 또 3차 질문지를 또 보냅니다. 다섯째로 분석해서 정리를 요약합니다. 만약 필요하면 또 4차 질문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5차까지도 가능합니다. 최종 결과가 수합되면 요약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델파이 기법 방금 보시다시피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죠. 반복적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참여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동기 유발이 돼야 되겠죠. 한번 했는데 귀찮다고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없으므로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응답자가 되기로 동의한 사람들은 대부분 동기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죠. 지필 형식의 응답을 통해서 내용의 지적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고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아이디어를 또 받을 수가 있다. 열성적인 참가자들이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고 1차, 2차, 3차 또 필요에 의하면 5차까지도 가능한 질문이기 때문에 동기가 없으면 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적 사건 분석법입니다. 특정 인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특별 직무를 설정하고 관찰 집단을 선정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결정적 사건 분석법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장단점이 또 있는데요. 장점은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문제점 파악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주관적인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을 모든 행동이 분석되고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집단 워크숍. 이건 전문가를 모집해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 단점이 있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